자, 오늘도 계속해서 책 2권 자본의 본질, 축적, 투입. 오늘은 그 제3장 자본의 축적, 그리고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노동에는 어떤 것에 가치를 더하는 노동이 있고 그런 효과가 없는 노동이 있어요. 이 가치를 더하는 노동을 생산적 노동이라고 칭하고, 그런 효과가 없는 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이라고 칭하기로 하죠.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원재료를 가공하고 노동을 하면 본인이 먹고 살 것이 나오고 사장이 가져갈 이익이 나오지만, 이걸 공산주의에서는 뭐 잉여 이익이니 뭐니 헛소리를 하지만, 여하간 그 노동에 대비 노동한 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생산적 노동이에요. 비생산적 노동의 예로서 남의 집 심부름하는 하인으로 일하면 아무런 가치가 더해지지 않는다. 개념적인 거니까 뭐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진 말자고요, 아직. 다시 말해서 생산적 노동이랑 공장에서 일하면 일이 끝난 후에 눈에 보이는 팔 수 있는 물건이 생기지만, 생산을 했지만, 비생산적 노동은 남의 집 심부름은 일이 끝난 후에 남는 것이 없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비생산적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공공의 하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일해서 얻은 생산물로 살아간다. 생산적 노동에서 만든 먹거리를 먹고 생산적 노동에서 만들어낸 옷을 가지고 입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 역시 이들이 만들어낸 어떤 가치를 떼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세금의 형태로 주죠. 그들의 노동은 아무리 고결하고 실용적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비생산적 노동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생산적 노동도 어떤 국가의 안전과 이 노동자들의 안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비생산적 노동자들도 얼마든지 필요해요. 남의 집 하인도 그 집엔 필요한 거고, 공공의 하인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하간 비생산적 노동인 건 맞다. 군인이 아무리 비장하게 이렇게 싸워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시장에서 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들이 종사하는 치안, 국방 등의 것들은 어디에 쌓아놓았다가 내년에 또 쓴다든가 하는 형태의 일이 아니다. 성직자, 법조인, 과학자, 선생, 작가, 연예인 등 또한 그렇다. 그들의 노동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노동 결과물과 바꾼다거나 할 수는 없다. 요거는 약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좀 달라지긴 했어요. 연예인도 일반 노동자랑 똑같이 그런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죠. 비디오를 만들죠. 생산적이거나 비생산적이거나 혹은 가만히 놀기만 하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다. 땅과 노동으로 생산된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생산적인 비율이 높으면 생산적인 쪽에 들어갈 분량마저 먹어치워서 다음 해의 생산을 줄어들게 한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공무원이 8이고 농부가 2인 나라와 농부가 8이고 공무원이 2인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농부가 2인 곳은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여전히 2명이 일을 해서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 다 뜯기고 나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농사를 질 수 있는 사람도 2밖에 없어요. 하지만 8명이 농사를 지면 말이죠, 공무원 2명은 아주 가볍게 먹여요. 그리고 쌀이 남아요 또. 그러면 내년에 더 많은 노동자가 농사에 종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쌀이 더 많으니까 더 1년 동안 먹여줄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노동자를. 그 노동자가 추가로 투입이 돼서 농사를 지면 더 많이 생산을 하죠. 그 얘기예요. 점점 더 많은 생산을 이루어내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생산은. 하지만 비생산적인 비율이 높으면 그 저절로 높아지는 생산 증가는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거는 생산 증가가 줄어들기는 쉬워도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 있기는 어려워요. 그럼 다 같이 죽자는 얘기니까.
그건 없고 생산 증가가 줄어들죠. 비생산적인 비율이 높으면. 한 국가의 생산은 궁극적으로 그 국민이 소비하고 소득으로 주어지게 되지만 그 전에 우선은 둘로 갈리게 된다. 일단 우선은 생산에 투입되었던 자본을 대체합니다. 그 전년도에 쌓아놓았던 쌀을 먹고 농사를 짓죠. 1년 동안.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먹었던, 수확하기 전까지 먹었던 쌀만큼을 다시 채워놔야지 내년에 농사를 짓죠. 그죠? 생산에 투입되었던 자본을 대체한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그게 계속 똑같이 반복될 것 같으면은 농부 입장에서, 아니 농부뿐만이 아니라 뭐 사장님들도 뭐하러 사업을 하고 뭐하러 농사를 져요. 똑같을 것 같으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랑 똑같을 것 같으면, 다시 제자리면. 아니란 얘기예요. 작년에 이미 땡겨 썼던 자본을 대체하고 남는 게 생겨요. 그걸로 자본이익과 임대료라는 명분으로 사장과 사장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을 위해 썼던 자본을 우선적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임금의 형태로 우선 생산적 노동자들이 먹고 살게 된다. 비생산 인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생산 인구가 먹고 살 것이 채워진 이후의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이거 일단 채워놓고 남는 게 이익이 되든 임대료가 되든 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먼저 떼고 이익을 먼저 떼면은 이거 남는 거 없다고 이 기존 자본을 대체 안 하면 내년은 생산을 못 하죠. 노동자들이 누가 미쳤다고 일을 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가고 말지. 자본을 우선적으로 메워야 한다. 남는 것으로 지주든 사장이든 가져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생산인구와 비생산인구의 비율은 생산된 것이 자본을 대체하는 것과 이익 및 임대료로 할당되는 것 사이 비율에 따른다. 그 사회 상황에 따라 정해져 있는 그 비율을 보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다르더라. 옛날 봉건 사회는 가난한 사회였고 생산물은 대체로 영주의 이익과 임대료로 크게 할당되었고, 그 농노라고 하죠.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봐야 그걸로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 옷이라고 해봐야 하나 가지고 평생 입는 거고, 뭐 씻지도 않고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죠. 평생을. 그 추가 생산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추가 생산된 거를, 반드시 일어난 추가 생산물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 영주들이 가져가요. 호화롭지도 않아요. 영주들은 기껏해야 뭐 하냐? 기껏해야 맨날 파티 벌이고 노는 거예요, 그냥. 왜? 가난한 나라들은 특별히 영주들이 돈을 쓸 데도 없거든요. 뭐 대단한 뭐 사치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구장창 먹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농노들은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고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유럽이 이제 뭐 산업혁명,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라고 후대가 명명 지은 그런 시대에 접어들면서 부자 나라가 된 거죠. 이전에 비해서. 자본이 크게 투입되고 큰 이익을 내고 있지만 자본 이익률은 굉장히 작아요. 이 영주랑 달라요. 영주는 그냥 그대로, 이건 착취라는 개념으로, 그냥 어떤 계약 관계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착취의 개념으로다가 이 부를 혼자 독식을 한 거고, 이 어떤 상공업이 중심이 된 이런 부자 나라가 되면서는 이 자본끼리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더 노동자들에게 더 안 주려고 애를 써봐야 옆에 사장이 직원들을 데려가서 자기가 이익을 내느라고 직원들한테 더 높은 급여를 제시를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직원 월급이 그래서 계속 올라요.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자본이익률은 견딜 수 있는 최하선까지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져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본이익률은 작아져요. 생산물은 생산에 쓰였던 자본을 대체하는데 크게 할당되며, 말씀드렸죠. 이 노동자를 데려오려고 사장들이 얼마나 혈안이 돼 있고 애를 쓰는지. 그 노동자를 데려오는 방법은 급여를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농노랑은 차원이 다르게 그 산업화가 되면서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급여만으로도. 이전 농노에 비해서예요. 물론 안락하다 그러면은 지금 근로자분들이 뭐 발끈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한 200년 전에 이 세상 어느 임금님들보다 화려하게 살고 계세요. 생산 인구가 가져가는 몫은 단순히 커진 이익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비율로 증가했다. 자본이 크게 투입돼서 100만 원 이익 생길 것이 1000만 원 이익 생겼다고 노동자가 10% 임금이 증가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본끼리 경쟁하면서 이익률은 점점 낮게 가져가느라고 애를 쓰면서 그 노동자들의 몫은 점점 전체 이익에서 전체 매출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그 비중, 노동자들의 몫은 점점 그 비율도 증가했다. 예전에는 매출 1000만 원을 일으키면 노동자들이 노동임금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2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000만 원 매출에 300만 원을 가져가더라. 왜? 그렇게 안 하면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사장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뺏긴다. 그럼 생산을 이루어낼 수도 없다. 그냥 자본가도 망한다. 그래서 자본가끼리 경쟁을 하느라 노동임금이 올라가더라. 더 많은 비율로 증가하더라.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비해선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노동운동가들이나 또는 좌파 경제학자들이나 내지는 사회운동가들이 그 도시에서의 그 공돌이 공순이들의 삶을 굉장히 비참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사장들이 착취를 하느라 그랬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너무 근본적인 물음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순이 공돌이들은 도시로 와서 그러고 있는가? 왜 착취를 당하느라 도시로 왔느냐? 지네 마을에서 계속 먹고 살지. 답은 하나예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농노들이 도시로 몰려든 이유도 딱 하나예요. 답은. 왜? 시골에 농노로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거 딱 하나예요. 너무 단순 명료한 이유 하나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나으니까 도시로 온 거예요. 공돌이, 구로공단의 재봉틀, 그 이전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보단 나으니까 와서 거기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더 나은 쪽을 향해 가요. 여긴 누구 하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두 부분 간의 비율로 국민이 근면한지 게으른지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선때보다 근면하다. 아, 의외죠. 선때가 훨씬 많이 일한 것 같죠. 왜냐하면 생산인구에게 가는 비중이 비생산인구에게 가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거 그 90년대 한 중후반에 공산주의였던 국가 가보면 그냥 바로 압니다. 공산권의 사람들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게 게을러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자본주의 국가들, 대한민국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이거 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선조들은 근면해야 할 동기부여가 없었기에 게을렀다. 조선 말기에도 똑같았어요. 그냥 주구장창 놀았어요. 노니까 생산도 없죠. 왜 놀아? 일하고 없느니 놀고 없어라라는 속담도 있다. 양반들이 다 뺏어가니까, 사회 제도가 잘못돼 있으니까, 양반들이 다 뺏어가니까, 귀족이 다 뺏어가니까, 그 다음 공산당 간부들이 다 뺏어가니까, 어차피 없을 거 왜 일하냐 이거야. 그냥 놀죠. 일하고 없느니 놀고 없어라라는 속담이 있대요.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자본의 투입으로 임금을 받아먹고 사는데 제일 가난한 계층도 근면하고 성실하며 잘 산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많은 도시가 그렇다. 왜?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면 누구도 열심히 해요. 반면 행정도시에서는 자본 대체 후의 소득으로 먹고 사는데 그곳의 가난한 계층은 게으르고 방탕하며 매우 가난하다. 로마 베르사유 콩피에뉴가 그렇다. 여긴 직접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돈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본인들은 뭐 열심히 일한다고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지금 공무원 열에 2명은 열심히 일하려나 1명은 열심히 일하려나 진짜 펑펑 놉니다. 가보세요. 동사무소 가보세요. 저것도 일이라고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공무원들이 가난하기라도 했죠. 지금은 더 부자예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펑펑 놀아요. 펑펑 노는 비용을 온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서는 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공무원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원래 공무원이란 존재가 그렇다. 게으를 수밖에 없다. 왜? 일한 만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게으르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자본과 소득의 비율이 이 용어가 이제 자본은 이제 스탁이나 캐피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스탁을 얘기하는 거고, 소득은 레버뉴를 얘기하는데, 스탁은 재투자를 위한 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소득은 내가 소비를 하기 위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자본과 또 그 소비를 위한 걸로 나뉘어요. 근데 어떤 용어 개념 정립이 사실 국부론에서는 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용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본과 소득의 비율. 이것은 그 의미는 재투자와 소모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면에서 생각하는 그런 재투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재투자와 소모의 비율을 그냥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근면과 게으름의 비율이 된다. 자본이 증가할수록 산업과 생산인구와 가치 창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곧 국민이 진짜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이 소모의 비율, 어떤 돈이 이제 매출이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내년에 생산을 위해서 얼마를 투입하느냐. 그리고 지금도 잘 살아야죠. 맨날 내년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데 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지금 많이 쓰고 재투자는 재테크는 좀 뒤로 미루고 일단 쓰고 보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테크를 계속 할 것이냐. 당연히 재테크 쪽이, 재투자 쪽이 점점 부유해집니다. 왜? 쓰고 없어지는 거는 그냥 없어지고 마니까, 한순간 잠깐 즐거웠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검약하면 자본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고, 낭비하면 소모를 위한 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건 용어상의 문제인데, 이제 그냥 소비의 비중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그 엑셀 표로다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3,000개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자본량이. 그 전해에 그 확보해둔 자본으로 그 다음 해에 노동자 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소비량이 생산량의 90%는 소비하니까 278명이 내년에 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쳐요. 이 전해에도 278명 정도 됐어요. 그 비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을 몇 %로 가져갈 것이냐. 자, 10%로 가져간다고 해보죠. 그러면 275명의 10%니까 27명이 공공근로를 해요. 공무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어요. 27명이. 이 사람이 이 나머지 노동자들을 보좌하는 거예요. 하인이에요. 이 관료들은 하인이에요. 노동자들이 하인이어야 돼야지. 대부분의 국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관료들, 공무원 나부랭이, 정치원 나부랭이들이 노동자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정치꾼들 보면은 지들이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이 노동자들의 한 10% 정도가 이 비생산적 노동에 종사한다고 치죠. 그럼 이 노동자의 수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이 돼요. 생산량은 1인당 11개를 생산을 한다고 치면은 그 275명이 11개를 생산해서 3,025개를 생산을 해요. 근데 소비량은 90%니까 이 중에 2,990개를 소비를 했죠. 그러면 요 기존의 3,000개에서 추가로 생산한 3,025개 중에 1년 동안 2,990개를 소비를 했으니 남는 거는 3,035개가 남았다. 작년보다 조금 더 남았어요. 이렇게 남아요. 그 똑같은 비율로 쭉 몇 해를 지나다 보니 성장률은 1%로 계산이 되고 10년 만에 보니까 한 10% 정도 더 추가로 생산을 하고 노동자 인구도 한 10% 정도 증가했고 그 인구도 그 비생산적 인구도 1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인구 전체가 10% 증가를 했죠. 이거는 꼭 인원수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인당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비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하간 그 계량화하기 위해서 노동자 수로 따지자고요. 1인당 1,000만 원이던 시절에서 인구는 그대로고 1인당 연간 1,000만 원 벌다가 1,100만 원 버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소비가 늘어나면
소비를 한번 늘려볼까요? 5% 늘려볼까요? 95%로 늘렸더니 바로 성장률이 확 떨어지죠. 이러면 이 나라는 죽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굶어 죽어요. 몇 명이 벌써 굶어 죽었어요. 260명에서 177명. 큰일 났죠. 한 90명가량이 굶어 죽은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소비량을 이렇게 늘릴 순 없다. 소비량을 이렇게 늘릴 순 없다. 줄이면, 검약하면, 5%만 줄여도 성장률이 7%로 확 뛰죠. 인구 확 늘고, 인구가 확 늘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걸 같은 인구로 보면 소득이 그만큼 확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량을 검약하면, 절약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면 추가로 노동자들 생산수단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더 많은 생산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더 많은 생산을 또 이뤄내면서 이 상승,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행복해져요. 이때는. 왜? 소비량도 어마어마해져요. 뭐 많이 써요. 뭐 많이 생산하고 많이 써요. 잘 사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다음 이 비생산적 인구를 한 20%로 2배로 늘려볼까요? 또 마이너스 성장해 버렸죠. 큰일 나는 거예요. 비생산적 인구 함부로 늘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비생산적 인구를 반으로 줄여볼까요? 우와, 12% 성장이에요. 이거 행복한 나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들은 저절로 근검절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서 근검절약해요. 왜냐고요? 그래야 잘 사니까 알아서 근검절약해요. 이걸 국민들을 따질 게 아니에요. 이 국가가 어떻게 행정체계를 가져가고 어떻게 국방체계를 가져가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느냐가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해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는 이게 결정합니다. 뭐라도 아끼고 남겨둔 것이 자본이 된다. 이건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국부론 처음 들어오면서. 그걸로 생산적 노동을 고용해 이익을 얻거나 그렇게 할 남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얻는 것이고, 뭐 직접 사업을 해도 되고 은행에 넣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국가의 자본은 그런 개인들이 아껴서 남긴 것들의 총합이다. 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중간에 있는 계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는 그래요. 영어로는 중간에 껴있는 계층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중산이라는 개념은 생산수단을 가진 유산계급, 부르주아라고 하죠. 그들과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이거 마르크스 용어죠.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이라고 하는데 그 산자를 써서 중산을 쓰는 거예요. 중산계급. 중산층. 중산층이라는 거는 프롤레타리아처럼 노동력 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추가로 많은 급여를 받아서 먹고 사는 거 외에도 남는 돈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은행에 저축을 해서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직접 어떤 뭐 가게를 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게 중산층이에요. 자본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중산층도 자본가의 역할을 해요. 여하간의 자본의 증가는 소득을 다 쓰지 않고 아껴야만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소비를 100% 해버리면 소비를 100% 해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소비를 100% 할 것 같으면 이제 비생산적 노동자들도 못 가져가요. 그냥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하지만 소비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자본이 쭉쭉쭉쭉쭉 늘어납니다. 검약은 자본을 만들고 자본은 생산인구를 늘리고 늘어난 생산인구는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합니다. 연간 생산된 것은 거의 해당 연도 안에 소비가 됩니다. 거의 소비됩니다. 아무리 아낀다 그래도 열의 9은 소비를 하는 거죠. 부자들의 소비는 게으른 손님들이나 잔심부름하는 하인들이 다 써버리고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치도 없어요. 전부 그냥 하인들이랑 파티에 맨날 놀러오는 만찬에 놀러오는 손님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다 쓰고 남는 게 없어요. 한 해가 지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내년에 또 노예들한테 또 착취해가지고 또 잘 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산업화된 나라의 에서는 자본으로 투입되는 부분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쓰고 이익을 남깁니다. 옛날에는 어떤 장치 집약적 그런 산업이 있지 않았고 사실은 노동자들이 어떤 이익을 내는 수단의 전부였죠.
처음에 자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이 형성돼서 남을 부리기 시작하면 더 큰 이익을 기대하고 자본을 투입을 한다 그랬죠. 거기서 생산수단은 사실은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작아지긴 합니다. 기계화가 되면서. 근데 여하간에 자본으로 뭐 기계를 투입하든 노동자를 투입하든 하게 되면은 그 노동임금 말고도 추가적인 이익을 만들죠. 그래서 연간 생산된 것의 대부분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왜? 노동자가 생산수단이니까. 검약한 사람이 아낀 것은 더 많은 생산적 인구를 먹일 뿐 아니라 공공작업장을 설립이라도 한 것처럼 이후로도 계속해서 먹을 것을 만든다. 누군가 검약한 사람이 최초의 자본을 만들었고 이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더 많은 생산을 이뤄내서 근데 그 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계속 바퀴 돌듯이 돌아서 우리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더라. 이렇게 풍족한 그 세상을 만들었더라. 검약해서 아낀 최초의 자본가가. 이런 식의 자금의 흐름은 누가 법으로 정해서가 아니다. 각자 개인의 이해라는 명료한 원칙에 따를 뿐이다. 이런 흐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명백한 손해가 있기에 지금은 생산 인구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왜? 자본은 왜 검약하느냐? 왜 검약하느냐? 그게 더 나으니까. 내가 올해 먹을 거를 조금 줄이면 5년 있다가 2배를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검약을 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낭비하는 사람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쓰지 않고 자꾸 자본을 갉아먹는다. 조상들이 검약해서 축적한 자본을 불경한 목적으로 써버린다. 주변에 돈 막 쓰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수입 범위 내에서 안 쓰죠. 자기 수입 범위 내에서만 써도 진짜 대단하죠. 자꾸 빚을 땡겨가지고 또 쓰죠. 생산인구에 흘러들어가야 할 자금이 줄어드니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연간 생산이 자꾸 줄어들어 결국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가난은 그런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로 퍼진다. 근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실 검약해요. 이 낭비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 정치꾼들. 이놈들은 지들 돈이 아니라 세금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엄청나게 낭비해야 되죠. 뭐 몇 조 우습게 쓰죠, 얘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놈들이 몇 조 우습게 쓴다고 그게 그놈들한테 피해가 가나요? 아니죠. 국가 전체로 피해가 가요. 특히나 낭비하는 놈들이 또 정치인이 되기 쉬워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뭐 국부론의 혁명 3.0에 또 그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일이 있어요. 생산량이 줄어드는 나라에서는 돈도 빠져나간다. 돈의 목적은 소비되는 물건들을 유통시키는 데 있고 식량 원재료 공산품들이 매매되면서 적당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데 그 지역의 통화량은 그 지역에서 유통되는 물건들의 가치의 합과 같다. 어떤 교환이 일어나는 그 도구로서 돈이 쓰이는 건데 교환 자체가 생산량이 작으면 교환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남아돌게 돼요. 돈을 가진 사람은 남는 돈을 돌려서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고 결국 국내에서 쓰이지 못하는 돈은 아무리 규제해봐야 해외로 저절로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금과 은의 해외 유출은 경기 침체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며 침체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다. 생산량이 늘면 늘어난 물건들을 유통하기 위해 돈의 양도 늘어난다. 금과 은이 늘어나는 것도 번영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이 이전에 그 경제 관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어떻게든 금과 은을 우리나라에 많이 금과 은이 곧 부유하다는 것은 곧 금과 은이 많다는 것이니 금과 은이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많이 머무르게 하면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당시에 약간 아직 미개하던 시절이니까 당시에 그 정책 관료들을 비꼬는 거예요. 중상주의라고 하는데 비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반론하는 거예요. 금과 은의 해외 유출은 어떤 금과 은이 해외 유출이 되면 부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금과 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다라는 얘기고 금과 은이 늘어나면은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부유해졌기 때문에 금과 은이 늘어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금과 은이 늘어나는 거는 부유하면 늘어나지는 거고 금과 은이 줄어드는 거는 가난해지면 금과 은이 줄어들어요.
금과 은을 어떻게든 많이 확보한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지 말아라는 얘기를 누차 하는데, 이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는 대표적인 멍청한, 지금 21세기에도 해되는 그런 멍청함, 소득 주도 성장. 결과와 원인을 헷갈리는 바보 멍충이들의 단어, 소득 주도 성장. 아, 이거 웃겨요. 250년이 지나도록 멍청한 것들은 답이 없다 이거죠. 침체의 고통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이 금과 은이 해외로 유출돼서 해외에서 얼른 해외에서라도 이득을 챙겨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부. 해외로 나간 금, 은이 쌀과 술을 가져와도 좋은 거라 이거예요. 또는 해외로 내보낸 금과 은으로 해외에서 장사를 해서 소득을 가지고 쌀을 수입을 해도 좋고. 그죠? 그게 침체의 고통을 완화해 주죠. 잘못된 경영도 낭비와 같은 효과를 낸다. 생산인구에 재투자되면 소모된 만큼 재생산하고 덧붙여 이익까지 내는데 경영이 잘못되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사가 망하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죠.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자, 무조건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무조건 옳은 회사입니다. 뭐 사회적 기업, 뭐 공평하게 나눠 갖는 회사, 지주회사, 주인이 없는 회사, 헛소리들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무조건 큰 회사가 무조건 옳은 거고, 무조건 도덕적으로 최고고, 무조건 큰 회사가 잘난 겁니다. 그들 직원들에게도 좋은 거고, 사회적으로도 무조건 좋은 거예요. 큰 회사가 무조건 옳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크기 위해서 굉장히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카르텔처럼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크기만 한 거 이거 극단적인 예는 여기서 좀 빼자고요. 검약과 올바른 경영은 이게 하도 워낙에 대단하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의 그 낭비와 일부의 잘못된 경영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 방탕함은 당장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기에 대체로 요란하고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반면, 절약은 계속적으로 우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욕구이기에 대체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용하게 계속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놀고 마시는 걸 놀고 먹는 거를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거예요. 모두가 살아보니 아는 거예요. 그 놀고 먹고 좋아하는 거 해봐야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계속 벌지 않으면 계속 놀고 먹을 수 없다. 계속 버는 게 더 중요하더라. 계속 벌기 위해선 절약해야 되더라. 왜? 누구도 자신의 현처지에 아무런 바람도 없이 완전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경우 돈이 이런 상황을 개선해주며, 돈이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는 국부론에서요. 돈 많은 거 좋죠. 돈은 행복의 요소예요. 분명히 돈은 중요하고 돈은 행복을 결정하는데 무척 큰 역할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 돈이 이런 상황을 개선해 줍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를 돈이 해결해 줘요. 내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욕구를 돈이 해결해 줘요. 그래서 돈을 더 갖고 싶어요. 돈을 더 갖는 방법은 일단 모으는 거예요. 돈이 쌓이는 방법은 어떻게든 번 것의 일부를 아껴서 모으는 것밖에 없다. 사람들은 가끔은 소비를 더 하기도 하고, 어쩌다 일부 사람들은 늘 소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검약의 습관이 압도적으로 지배한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냉철하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검약의 습관이 압도적으로 지배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정직한 사람들에게 파산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고, 대부분의 사업가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매우 열심히며 사실상 파산을 맞이하는 사업가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큰 나라들은 개인들이 낭비와 잘못된 경영으로 가난해지지 않는다. 이 개인들은 누구나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지만 세금으로 거둔 공공의 소득은 모두 왕실, 공무원, 성직자, 군인 등 비생산 인구에게 간다. 그들은 평시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전쟁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소비하는 만큼 얻어내지는 못한다. 그들은 생산 인구가 이런 것으로 먹고 살기에 그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재투자되어야 할 분량까지 소모해버린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는 점점 가난해진다. 이 소비량을 그대로 놓고 이 비생산 인구를 10%로 하면 1% 성장이죠. 5%로 하면 6% 성장이죠. 20%로 하면 마이너스 성장이죠. 13%로 해도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일 적에 6% 성장했죠? 7%일 적에 4%로 줄죠? 9%일 적에 2%로 줄죠? 11%일 적에 성장을 멈추죠. 이 비생산 인구를 늘리는 거에 따라서 성장률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합니다. 이처럼 사회의 부를 좀먹는 가장 큰 존재인 정부는 사회의 부를 좀먹는 존재예요. 이 아담 스미스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 정부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정부의 문제예요, 전부. 이처럼 사회의 부를 좀먹는 정부가 개인들의 소비를 감시하겠다면서 특별소비세를 만들거나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것이다. 이 지들이 사회의 부를 좀먹는 주제에 개인들에게 사치품 수입하지 말라고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소비세를 만들고 어쩌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명언 터집니다. 또 정부가 아무리 건전해봐야 민간 소비의 건전함을 따라올 수 없고 민간의 낭비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정부의 낭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민간에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니들이나 잘하세요. 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정부는, 이 민주사회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최소한의 공무원으로 같은 효율을 내려고 애쓰는 효율적이고 현명한 정부를 우리는 세워야 돼요. 혁명 3.0에서 세울 거예요. 소비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써 없애는 소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집을 짓거나 가구를 사거나 장식을 하는 데 써서 남기는 것이다. 좋은 거 먹는 거랑 좋은 차를 사는 거랑 어느 소비가 낫느냐. 같은 돈을 벌고 쓰더라도 수십 년 후에 보면 당연히 후자가 더 부유해 보일 수밖에 없다. 먹고 마시는데 맨날 좋은 데 가서 호텔에 가서 식사한 사람이랑, 식사는 김밥 천국에서 하고 소나타를 산 사람, 자동차를 산 사람이랑, 이런 식으로 소비한 사람은 10년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맨날 그렇게 좋은 데 가서 먹기만 할 테고, 이 사람은 10년 후에 보니까 삐까뻔쩍한 집에 좋은 자동차에 막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 10년 후에 딱 보니까 누가 더 잘 사는 걸로 보여요? 당연히 이 사람이 잘 사는 걸로 보이죠. 국가의 소비도 마찬가지다. 오래도록 남는 것에 소비한 나라의 국민은 가난한 계층이라도 예쁜 건물에서 살고 좋은 가구에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다.